일본 관련된 얘기는 오늘 뉴스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간단한 얘기들을 좀 줄여서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 봄인데요. 목소리 잘 들어가고 있나요? 목소리 체크를 항상 먼저 해줘야 돼서. 네. 이번 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초기에 이제 보미 작가 얼굴을 공개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만, 보미 작가 얼굴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보미 작가는 이번 실질적으로 이제 확진자이기 때문에 지금 얼굴을 낼 수가 없습니다. 네. 제 얼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초창기 에피소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미인 아나운서분 3시에 오세요. 아씨, 우리보다 미인 아나운서를 더 기다려. 네, 왜 보미 작가 확진자냐면요. 보미 작가 최근에 이제 알바도 못 구하고 맨날 집에서 한 5주째 먹고 잤거든요. 너무 궁상. 네, 그래가지고 확 쪘습니다. 그래서 확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너무 재밌죠? 호응해주지 마세요. 네. 굉장히 고급 유머를 제가 시전을 했는데 자꾸 호응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개그는. 아무튼 제가 웃기는데 성공했으니까. 네. 지난 방송 말미에 마샬라조 네 님께서 추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방송이 끊긴 다음에 주셔서 지금 감사 인사 추가로 드릴게요. 그리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확진자 보미와 함께 시작하는 일본어회 15회차. 이러실 거예요?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본 국민들이 이제 굉장히 충격받는 뭐 자존심이 좀 상한 거겠죠.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OECD가 이제 2019년도를 정산을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그 GDP 순위를 공개를 했는데요. 2019년에 한국의 1인당 GDP를 42,100불로 일본의 41,600불에 이어서 말하자면 500불 정도 역전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개인당 GDP 순위로 세계 21위, 22위는 또 스페인이야. 거기 또 껴있어요. 23위가 일본인 것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요거 잘 이해하셔야 될 게 이게 1인당 GDP예요. 개인 GDP. 하지만 뭐 이런 발표가 난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기분 나쁘겠죠. 일본 애들 입장에서는. 한 100년 만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많이 기분이 나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는 고소하다 이놈들아. 그래서 이제 일본이 여러 가지 반발 기사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OECD 쪽에다가 로비를 해갖고 뭐 통계를 조작했다는 말도 하고 있고요. 아직 이제 IMF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양쪽에 이제 대비시키는 환율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IMF 순위에서는 아직 일본이 우세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일본이 돈을 워낙 많이 찍어냈잖아요. 그래서 찍어낸 돈들에 의해서 일본 달러의 가치가 시중 안에서 이제 실제 대우받는 달러의 가치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일본은 IMF 안에 이제 통화 바스켓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IMF는 일본 달러를 상당히 높게 쳐주거든요. 환율 가치를. 근데 실물적인 엔화의 가치는 사실상 그 가치에 못 미친다라고 OECD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훨씬 더 공정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거 발표 잘 안 하죠. 네, 뭐 우리 언론이 워낙 일본의 심기 보호에 바쁘시다 보니까 이런 재밌는 소식들은 잘 알려주질 않습니다. 네, 화딱지 내죠. 네, 그래서 OECD는 일본의 어떤 환율 가치나 생산성을 굉장히 이제 우습게 보고 있는 거고요. 2000년대 이후로 사실상 GDP의 증가가 전혀 없는 나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본은 멈춰져 있었고 우리나라는 거의 2배 가까이 20년 동안 2배 가까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앞질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전체적인 GDP, 국가 GDP로 따지면 인구가 우리보다 2배 반 가까이 많잖아요. 1억 3천이나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 GDP에서는 아직 좀 규모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갖고 이제 크게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만 이보다 훨씬 더 고무적인
수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노동 생산성 분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1인당 생산에 나는 노동 생산성을 계산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가 8만 1,000달러로 7만 6천 달러에 그치는 일본을 앞서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 이제 2023년도 가게 되면 개인 1인당 구매력 지수도 일본을 앞설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거거든요. 특히 생산성 지표가 우리가 더 높아졌다고 하는 건 이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의 노동자들이 만들어내는 개별 생산성이 한때는 전 세계 최고다라고 자랑을 했던 일본보다도 더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한국의 산업 경쟁력, 제조업 경쟁력이 일본을 앞서고 있다라는 그 공식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데, 그럼 이러한 격차를 내게 된 원인이 뭘까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갈 수 있는 생산성이 더 앞서갈 수 있는 결과적인 핵심 요인이 무엇이냐? 이거를 분석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기술 혁신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든지, 지속적으로 이제 일본이 뭐 20년째 불황에 있다 보니까 임금이 안 오르고 그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생산력이 저하돼서 그렇다 등등 뭐 분석이 많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가 늘 일본 관련 방송에서 해드린 것처럼 일본의 이 IT에 대한 일종의 국민들의 적응력이라 그래야 될까요? 전파력 자체가 완전히 미숙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 시대에 맞춰서 4차 산업혁명에 동조하고 있는 단계라고 치면 일본은 사실 우리나라의 90년대 후반 수준에서 완전히 정체되고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특히 IT 정보통신 분야가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생산성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 그러니까 노동자 개개인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이 거의 빵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이제 그 단순 작업 시절에는 그냥 영화에 나오는 컨베어 벨트에서 나사를 조인다든지 용접을 한다든지 자기 파트의 어떤 생산만 하기면 노동으로 집약된다고 하는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지금은 이제 일하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창의적으로 자기 일하고 있는 공정들을 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와 대한 그의 생산 과정에 대한 뭐 기술 변화라든지 데이터의 변화, 환경 변화 같은 것들을 꾸준하게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그 고정되어 있는 육체적인 노동이 아니라 이 사람이 역량을 발휘해서 창조하고 새롭게 개선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쌍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는 노동 환경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은 굉장히 여기에 능숙하다는 겁니다. 디지털로 내려오는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뭐 제어라든지 수치해서 변화시킨다든지 또는 그거에 그 생산에 유리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공유하고 제한할 수 있다든지 이런 그 쌍방향의 정보 교류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일본인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회사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공정을 변화시켜 보시오, 과정을 바꿔 보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일본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어색해하고 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라인이 바뀌어 버려도 이걸 적응하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거죠. 근데 이게 디지털화 되면서 인터넷 또는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일본 전체 노동자들의 10% 미만이 이러한 디지털 기기에 의한 일종의 제어 또는 그 통제 어떤 정보 교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야. 못 쓰겠다는 거야. 그런 것 자체를. 그러니까 나한테 나사를 1,000개를 깎아라 라고 얘기하면 깎겠는데, 자, 이 나사를 1,000개 깎는데 어떠한 방안이 제일 유리할까에 대한 것들을 상의해 보자라고 들면,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해? 난 나사 깎는 사람인데. 이렇게 되는 이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노동 유연성, 특히 이 근로자들의 창의성은 정말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입식으로 이걸 시켰을 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창작해내고 이거를 변화시키는데 굉장한 재능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평균 IQ가 105가 넘는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가장 머리 좋은 민족이다라는 부분에서도 드러나는 거고요.
우리가 이런 뭐라 그러죠? IT 산업을 비롯한 뭐 휴대폰이라든지 뭐 칼라 TV라든지 뭐 이런 전자제품의 어떤 교환 교체가 빠르고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우리나라의 테스트 필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그거에 적응해서 다음 것들을 개선해내는 능력들 자체가 워낙 뛰어나고 이러한 변화들을 실질적으로 생산 현장에 담아내고 산업 현장에서 이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우리나라의 공정 조정 기술, 미세 공정 조정 기술이 가장 뛰어나다는 겁니다. 조금 산업적으로 연결을 해보자면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이 전 세계 다른 회사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뛰어나는 건 바로 이 공정 가공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라인에 이상이 생겨서 문제가 생겼다고 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 이걸 어떠한 방식으로 변형해서 풀어나갈까 또는 라인을 어떻게 교체를 해야 될까 또 이렇게 개선하면 얼마나 생산성이 뛰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피드백이 가장 잘 되는 노동 환경을 우리나라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갖추고 있고 이것들이 산업 전 분야에서 한꺼번에 퍼져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생산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모여가지고 그 생산 라인을, 그 공장을, 그 회사의 브랜드를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어느 똑똑한 설계자나 브레인이 만들어내는 제품 개선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개선이 가능한 산업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아예 안 되는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에 사실 일본이 컴퓨터나 IT나 데이터 산업 안에서 충분한 재원과 기술을 갖추고도 지금 중국이나 미국, 한국에 비해서 한참 뒤떨어지는 이유 자체가 그런 거예요. 로봇은 잘 만들지만 AI는 전혀 적용을 못 시키고 거기에 대한 산업 발전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데이터 활용 능력이 개개인이 다 차지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지는 이런 민족적 특성이 우리 산업에 걸맞게끔 잘 맞아 들어가는 환경과 재교육이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고 일본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의 생산성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산업이 가지는 어떤 일본에 가지는 그 전략적인 우위, 기능적인 우위가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질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선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조선, 반도체 뭐 이런 핵심 산업들 안에서의 경쟁력이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치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1월 달 들어서 이제 불매운동에 관한, 일본 불매운동에 관한 시치들이 이제 다시 나오고 있어요. 작년 연말을 위시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불매운동 수치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발표들이 많았습니다. 뭐, 일본 여행이 다시 늘어났다 등등, 또 뭐, 유니클로의 뭐 매출이 올랐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만 이 얘기도 사실은 기레기들의 거짓말이었던 게 지난 이제 1, 2월 통계가 나타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본 맥주의 99% 매출 감소상 지금까지도 계속 잘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사히 맥주 같은 경우에 맥주 한 캔을 팔면서 맥주 사면 거기다가 마스크를 끼워주는 아주 저열한 아주 틈새 마케팅을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뭐 맥주 판매량은 영에 수렴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자동차 수입도 렉서스 같은 인기 품목을 포함해서 이제 80% 감소 수준의 어떤 80%를 전년 대비해서 이제 수입 안 하던 이 지수들이 점점 격차가 커지면서 90%에 가깝게 육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닛산을 비롯한 일부 라인들이 국내에서 이제 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폐점하는 사태가 이제 속출할 걸로 보입니다. 유니클로가 제일 큰 타격을 입었죠. 12월에 매출 회복을 잠깐 하는 듯한 모양을 보여줬습니다만 1월 들어서 다시 불매가 이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특히 중국에서의 어떤 이 경제 소비가 확 줄어드는 바람에 이제 유니클로 전체 매출이 급감함으로 인해서 또 이게 회복될 조짐을 전혀 보이지 않음으로써 올
1, 2년 안에 이제 유니클로 망하는구나. 세계에서 제일 큰 의류회사 하나가 이렇게 한국과 중국의 손에 망하는구나. 라고 하는 수준을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비디오 골프채는 매출 상승이래요. 네, 뭐, 그거야. 뭐, 국산 브랜드가 워낙 없기도 하고요. 제 것들이 많이 하고요. 그리고 비디오 카메라를 누가 씁니까, 요새? 네. 일부 있는 그 뭐 방송 장비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쓰지. 솔직히 요새는 캠코더 들고 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휴대폰이 지금 1억 5천만 화소를 찍고 있는데, 네. 그 얘기는 좀 이따 해야 되겠군요. 갑자기 확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작년에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이제 무역 적자가 191억 달러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20조 원 가량 정도로 줄어든 거죠. 이게 이제 역대 2위 수준으로 연간 그 무역 적자는 최소 수준으로 줄였다고 하는데 올해는 이거 한 10조 100억 달러 수준으로 줄이고 내년 내후년쯤 가면 오히려 역전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특히 제일 억울하고 괴로운 업체들이 아베에 의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수입 규제 품목에 올렸던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터 같은 업체들이죠. 포토레지스터와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뭐 수입량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다 보니까 아예 업체가 포기를 하고 한국으로 공장을 옮기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물량 재개를 요청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이제 5-9을 지나서 12-9 불화수소까지 국내 생산이 시작되면서부터 과연 국내에 일본 공장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의 물량을 과거처럼 전폭적으로 뭐 6, 70%에 의존해서 써주는 거는 이제는 기대하기 힘든 수준인 거고 아마도 조만간에 완전한 국산화가 일어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가장 억울한 업체는 폴리이미드 그러니까 접히는 쉽게 말해 휴대폰 그 액정이죠. 폴리이미드를 제작하고 있었던 스미모토 화학 같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접히는 휴대폰을 그 당시에 이제 삼성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거의 삼성 하나만을 보고 스미토모가 수백억을 투자해갖고 지금 폴리이미드 라인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재료들이 지금 갤럭시 폴더블 폰에 전체적으로 납품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 그 폴리이미드들이 쓰였습니다만 지금 유일하게 이제 이런 폴더블 폰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게 삼성 폰들입니다. 샤오미도 뭐 메이트 X를 월 10만 대씩 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사용 후기 유튜브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10만 대씩은 팔고 있는데 그걸 사가지고 내가 이걸 쓰고 있다라고 하는 언박싱이나 이 사용 후기가 올라오는 동영상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메이트 X는 판매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의혹이 더 많습니다. 위장 판매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이제 폴더블 폰 중에 기존의 갤럭시 폴드는 뭐 파는 대로 200만 원이 넘는 가격인데 그냥 나오는 대로 물량이 없다고 하고요. 최근에 Z 플립이라고 하는 이렇게 길게 접는 형태의 이제 접는 폰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이 과정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이전까지 폴리이미드를 전반적으로 접는 액정에 사용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 Z 플립부터 한국 안에서 자체 개발한 초박형 강화 유리 그러니까 유리 소재를 이용한 액정으로 이게 변화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것도 폴리이미드를 썼어야 되는데 일본이 안정적인 재료 공급을 못 해줄 것 같은 상황이 생기니까 국내에 있는 업체한테 삼성이 투자를 해가지고 개발을 한 거고 이걸 적용시켜서 더 뛰어난 성능 그러니까 접었을 때 이게 흔적이 폴리이미드보다 훨씬 덜 남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Z 플립을 출시하게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폴리이미드가 아닌 이 강화 유리 쪽이 더 유망할 수도 있겠다. 얘가 훨씬 더 깨끗하고 접는데 모양의 티가 안 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업체가 한국 안에서 자체적인 기술 소유를 통해서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고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해서 이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이 제작하게 될 대부분의 폴더블 폰에 지금 강화 유리가 사용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 삼성을 따라서 후발 주자들이 삼성에게 이제 이 소재를 공급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삼성의 경쟁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폴리 이미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스미토모가 그쪽으로 옮겨붙어서 시장을 개척할 수도 있을 텐데요. 삼성이 그 스미모토를 대체하기 위해서 코롱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 같은 쪽에다 폴리 이미드 추가 발주와 지원들을 해놨기 때문에 이미 국내 업체 폴리 이미드 개발 기술이 일본 스미토모를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토로라 레이저가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해요. 그 구형 레이저 써보신 분은 아실 텐데 구형 레이저 폰의 디자인에 접는 기능을 갖고 있는 이 레이저에 들어가는 모토로라 레이저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폴리 이미드를 국내 업체가 전부 다 개발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제 모토로라에 납품하기로 했다는 거죠. 참고로 모토로라 휴대폰이 미국 폰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 폰이에요. 네, 중국이 그 모토로라 휴대폰 부분을 사들였죠. 그래서 레노버가 모토로라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주인이 된 모토로라 핸드폰에 폴리 이미드 공급을 국내 업체 코롱 인더스트리가 전량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폴리 이미드 시장 안에서도 일산보다는 국내산 제품들이 앞으로 오포라든지 샤오미라든지 이런 쪽에서 폴더블 폰이 개발된다면 그쪽으로 이제 우리 소재들이 다 쓰일 거기 때문에 일본은 차세대 상품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산업분야 하나를 완전히 삼성과 한국 기업들한테 전부 다 털어 넣어버렸다라는 점을 얘기해 드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아베 덕분에 잘 나가던 그 휴대폰 부품 업체 하나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거죠. 카메라 부분 안에서도 이제 앞으로 100배 줌은 기본이라고 합니다. 광학 100배 줌이 기본인데 이러한 100배 줌을 선명하게 화질 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이미지 센서가 필요한데요. 소니가 지금 5천만 화소, 8천만 화소대의 카메라 센서를 가지고 세계 시장을 60% 이상 그 점유를 하던 거를 삼성이 1억 5천만 이미지 센서를 장착한 차기 휴대폰을 내놓으면서 완전히 시장의 폭을 바꿔놨죠. 그리고 삼성은 이미 2억 이상의 이미지 센서도 개발을 해놓고 차기의 어떤 그 발표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니 입장에서 1억 5천만도 따라갈 능력이 안 되는데 이미 2억 5천, 3억 화소 정도의 이제 이미지 센서가 개발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카메라 폰 시장에서 손을 떼야 말아야 되나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기에 LG가 개발한 투명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OLED 안에다가 색깔 들어가는 그 패널 이외에 투명 패널을 넣어가지고 똑같이 화면을 구사하면서 40% 정도의 투명 투과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투명 디스플레이를 이미 완성해서 시제품을 내놨고요. 롤러블 TV나 롤러블 LED 같은 것들이 이제 실제품으로 이제 내놓기 시작하면서 일본이 그동안 주도하고 있었던 그 소재 부품 산업에서 이제 기술 초격차를 이뤄내면서 거의 이제 독식을 하는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게 되면 전자제품 IT 시장 쪽 안에서의 일본의 경쟁력은 한국을 따라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고요. 그나마 일본이 좀 선전하고 있는 일본을 먹여 살리고 있는 유일한 보루가 자동차거든요. 일본 자동차가 일본 전체 수출이나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자동차 산업이 일본의 예상과 다르가 전혀 다른 반응이 전기차와 수소차로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게 한 2030, 40년 정도에 될 거다라고 일본은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 투자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사이에 이게 갑자기 2025년부터 35년까지 유럽을 비롯한 구미 안에서 일반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 이 자리를 수소차와 전기차가 맹렬하게 이제 채워나가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한 과정 중에 꼭 필요한 기술이 말한 수소전지 기술, 수소충전 기술, 그리고 배터리 기술인데 이 부분 안에서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세계 점유율 1, 2위의 회사들을 전부 싹 쓸었어요. 테슬라라든지, 뭐 LG가 테슬라에 공급을 합니다만 테슬라를 비롯한 BMW, 벤츠, 뭐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 대부분이 지금 한국 기업들하고 배터리에 대한 공급 계약을 맺어가고 전기차에 공동 개발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 경제하고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일밖에 안 남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5만 부를 앞으로 5년 안에 완성할 걸로 보이는데요. 5만 불 경제 성장을 이뤄내게 될 시점에 가면 실질적인 국가별 총 GDP도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게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예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한국 신문과 일본 신문이 동시에 비중 있게 발표를 안 하는 사이에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일본의 이제 지식인층이 이제 일본은 진짜로 한국한테는 안 되는구나. 더 이상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이니 무역 전쟁이니 따위를 하는 게 의미 없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아베 정부의 반성과 변화의 태도가 없다는 거죠. 그런 아베를 어떻게든 이웃이라고 데리고 가보겠다고 3.1절 축사에서 코로나에 대한 공동 대응부터 시작해가지고 한일 간의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서의 협조를 요구했었던 대통령의 담화가 있었습니다만 일본 애들이 쌩깠죠. 우리 대통령이 먼저 사과와 화해의 제안을 해왔다라는 식으로 멋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우리 문 대통령 더 엄중하고 더 강력한 태도로 일본의 경제와 정치, 외교를 응징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말 끊어서 죄송한데 네. 3.1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묻혀서 그러는데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이 그렇죠. 결정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유해 봉환이 온 것만 하더라도 정말 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부 이제 언론 기사에서 보면은 그 현충원에 묻히시는 게 맞느냐. 현충원에 박정희를 비롯해 뭐 친일파. 관동균 장군과 친일파 매국노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런 데다가 모시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별도의 묘역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그거 고민하기 전에 파내야죠. 네. 반민족 행위자들 자기의 정체를 세탁하고 지금 국립묘지 안에 안장돼서 대접받고 있는 역사의 배신자들을 빨리 추방할 수 있고 그게 우리 의미 온전한 의미 한민족을 위한 현충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만희까지 죽어서 현충원에 묻힌다고 치면 정말 저는 현충원에 가서 헌화를 하고 싶을 생각이 안 들 것